네,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약속인 차용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그 효력에 대해 이봉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또 번거롭고 또 아는 분한테 차용증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또 인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법률 필살기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살다 보면 계약서나 차용증을 흔히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성 시에 그냥 넘겼던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크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시의 요령과 그 효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 씨는 친구 김 씨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도 받지 않고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요. 김 씨는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 것이고 이자로 10만 원을 붙여준다더니 한 달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씨는 은행에 입금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5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김 씨는 500만 원을 받은 일은 있지만 옛날에 자신이 박 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 씨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뭐 아는 분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또 친척들 사이에서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믿고 빌려줬다가 이런 경우 당하게 되는 건데요. 통장에 빌려준 금액이 사실 찍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요? 입금증이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경우에 박 씨는 승소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입금증이 있으니까 김 씨에게 박 씨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합니다. 이 송금했다는 입금증은 돈이 건너간 것에 대한 자료는 되지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옛날에 빌렸던 것을 갚은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옛날에 이제 김 씨가 박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뭐 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좀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박 씨가 억울한 건 맞는데요. 박 씨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은행에 입금증이 있으니까 돈이 건너간 거야 뭐 분명하죠. 근데 그 돈의 명목, 즉 빌려준 것인지 옛날에 빌렸던 걸 갚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니까 판사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을 때는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박 씨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보낸 그 명세서가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돈을 빌려줬다라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차용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차용증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양식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식 같은 건 없고요. 차용증에는 아무런 양식이 없고요. 제목도 차용증 해도 괜찮고 현금 보관증도 괜찮고 뭐 금전 소비 대책 이거 좀 어렵죠. 금전 소비 대책 계약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빌렸다는 증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제목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내용 안에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죠.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 적으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 얼마를 빌렸고 이자는 언제 얼마이고 뭐 언제 갚을 것인지, 빌려준 사람은 누군지 이런 내용들만 잘 적으시면 되고요. 뭐 법률 용어를 꼭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차용, 대여, 변제 이런 용어 쓰지 않으셔도 되고 빌려줌, 빌렸음, 언제 갚을 예정임 뭐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적으셔도 그 뜻만 통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 하면 참 어려워서 어떤 양식에 딱 맞는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쓰면 되는군요. 차용증이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그 점을 주의하는지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씨는 차용증이라고 제목도 보기 좋게 쓰고 또 원금, 변제기일, 이자
이자 지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차용증을 써서 김 씨를 만났습니다. 500만 원을 수표로 주고 김 씨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받았습니다. 자, 6개월 뒤 박 씨가 김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김 씨는 돈을 빌린 일이 없다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도 아니고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 차용증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자기 도장이 아니라고 그렇군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수표 추적을 하거나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를 알면 이게 밝혀지지 않을까요, 이 상황이? 예, 그렇게 수표 추적을 하면 예. 돈이 건너간 사정은 알아낼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도장입니다. 이게 인감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장이 그 사람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용증을 그렇죠. 돈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해가지고 네. 도장을 파가지고 그냥 꾹 찍었는지 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감도장이 아니어서 차용증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이 경우에?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 차용증에 꼭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도장을 찍어도 되고 네. 사인만 해도 차용증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도장이 돈을 빌린 사람의 도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돈 빌리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요. 네. 그날 하루 쓸 도장을 자기가 파서 막도장이라고 하죠. 막도장을 예. 그냥 파서 꾹 찍게 한 다음에 네. 그 도장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판 도장인지 아니면 뭐 어떤 도장인지 뭐 채권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파서 찍은 도장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인감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장 자체가 관청에 신고가 돼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에 그렇죠. 신고가 돼 있으니까 그 도장을 재판할 때 가지고 가서 관청의 도장과 비교해 달라고 네. 감정을 신청하면 똑같다 그러면 맞는 도장이겠죠. 예. 근데 일반 도장은 그 도장이 찍혀 있는 중요한 다른 문서를 찾기 전에는 예.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찍은 도장인지 확인이 안 돼서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 정확히 처리를 하려면 인감 도장을 쓰는 게 제일 좋네요. 관청에 예. 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쓰는 게 제일 그러니까요. 좋죠. 네, 그런데 네. 이때 인감 증명서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예. 직접 사인을 할 필요는 없나요? 아, 예. 그 인감 증명서라는 것은 예. 인감 도장이 맞는지를 그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상대방한테 인감 도장 가져와 그랬는데 상대방 도장을 가져왔어요. 네. 근데 예. 그게 인감 도장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감 증명서도 같이 가져와. 그럼 인감 증명서랑 인감 도장을 맞춰 보면 비슷하다, 맞다 그러면 인감 도장이 찍히는 거구나 확인하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만 받고 네.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닌 아무 도장을 찍어서 차용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크게 실수하시는 거고 네.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할 때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두 개 맞는지 확인하시고 인감 도장이 찍도록 하는 게 좋고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건 이제 사인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인도 좋은데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적 그렇죠. 감정을 해도 예. 사인이 너무 간단하니까 동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냥 한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사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뭐 주소 뭐 생년월일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많이 손으로 많이 적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필적 감정 같은 걸 하면 그렇군요. 그 사람이 쓴 거라는 게 확실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좋은 게 네. 글씨를 많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차용증에 글씨를 많이 쓰게 하면 나중에 예. 필적 감정을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 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가 생기면 참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든 빌리든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서 차용증을 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봉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